그거에서 뭐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 7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정말 초기에 내놓는 건 2억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억에 지금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이요? 지금 10배 정도는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종잣돈 마련이 우선인 거는 맞죠. 뭐 2천만 원으로 5억 벌었다 막 이런 거는 너무 지금 그쵸. 시기에도 맞지도 않고 그거 그쵸. 지금 그분한테 하라고 해도 절대 못해요. 영끌에서 집을 사도 괜찮을까? 근데 영끌이 어떤 영끌이냐의 관점이긴 한데 사실 영끌이라는 게 레버리지를 풀로 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아닌 곳을 집을 사도 될까? 서울 접근성 괜찮은 경기도권에서는 어디가 저평가됐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사륜 강혁진입니다. 비대면 입시 컨설팅 오픈스카이 대표 윤영준입니다. 이게 영준님한테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제 자산에 대한 자산 관점에서의 투자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아예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주기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2015년도에 전세금을 빼서 마포에서 이제 시작을 부동 투자를 한 거고 그거에서 뭐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나? 그냥 한 100% 정도, 100%까지는 아니구나. 세금을 또 냈으니까. 네. 국가랑 항상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7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도 통장에 제가 투자 시작한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통장에 돈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계속 어딘가에 투자로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다음 대안을 세우고 움직이고 다음 거를 할 거기 때문에 파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랬을 거예요. 아마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겨울, 2017년 겨울 매 겨울마다 폭락한다. 정부에서 규제 들어오고 그쵸. 이러면서 되게 공포심이 있었는데 저 같은 이제 투자를 막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라도 이거 곧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진다고 뉴스에서 거의 무슨 패턴이었어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폭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벌었을 때 팔자 하면서 또 팔고 또 이제 따뜻해질 때 올라갈 때 또 사고 막 이런 경험을 했었죠. 마포 다음으로는 또 어떤 투자들을 하신 거예요, 그 돈으로? 신도시 분양권 투자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물론 청약을 다 넣었는데 한 번도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분양권이 뭐 6개월 전매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6개월 전매라는 건 내가 분양 6개월 후에는 6개월 동안은 팔 수 없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분양권을. 그렇죠. 거꾸로 사는 입장에서. 네, 6개월, 뭐 1년, 그러니까 전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풀리는 물건들 바로 사가지고 갖고 있었죠. 우리가 P라고 부르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네네네. 분양가가 예를 들면 평당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전매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붙어서 그렇죠.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럼 그걸 프리미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가의 10% 플러스 프리미엄만 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를 그것도 들어 들고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동산을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이니까 뭐 분양가가 뭐 3억이다 하면은 3천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총 5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집이 5억이 됐다 그러면은 5천만 원 투자해서 2억을 버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론 뭐 10%에다가 세금은 프리미엄 하지만 나머지 금이 잔액은- 필요 없어요. 다 중도금 대출로 돼서 잔금 때까지는 그 돈 외에는 다른 돈이 필요가 없어요. 중도금 대출로 다 나오니까 네, 그럼 신도시라서 대출 제한도 없었겠네요. 그때는 중도금 그쵸 뭐 중도금 거의 60%씩 다 나갔으니까 어차피 잔금 30%는 잔금 때 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무이자 대출도 있었고 중도금 아니면 중도금 후불제이기 때문에 후불제 이자기 때문에 잔금 때만 이자 주면 되니까 딱 입주 때까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뭐 아까 말한 거 같은 건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부터요? 그거 하신 건? 그것도 15년 말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마포 하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받아서? 네, 그러니까 마포는 그 전세금 뺀 걸로 시작하고 2억으로 다 넣었고 이제 돈이 네. 없으니까 네. 대출 받아서. 나머지 이제 그 당시에 대출이 되게 잘 나왔어요. 지금은 안 돼요, 대출이? 지금은 신용대출을 그때만큼 많이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DSR이나 DTI나 이런 제한이 것들이 또 다 생기니까. 걸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되게 약했잖아요. 한참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 투자는 대출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라고 이제 전세 끼고 사는 뭐 그런 것까지. 근데 갭 투자라는 건 명의를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있었고 분양권은 사실 그런 부담이 없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분양권은 없는 거예요? 아, 등기를 안 쳐서 그런 거예요? 네네. 지금은 이제 뭐 분양권도 주택수로 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뭐 분양권 되게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주로 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부동산 투자는 하고 계신 거고요? 사업하면서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뭐 주택수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뭐 엑시트할 것들은 거의 엑시트를 하고 그 돈으로 사업에 넣고 있죠. 네. 정말 초기에 내놓는 건 2억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억에 지금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요? 지금 10배 정도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난 2억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을 사야 되냐, 집이라는 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집을 우리가 꼭 사야 될까? 를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야 될까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사고 싶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지. 네, 어딜 사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컨설팅이지만 원래 컨설팅을 좋아하고 상담교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되게 진심으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맨날 상담을 해줬어요. 그 결정을 따른 친구들은 되게 많이 벌었죠. 네. 왜냐면 저는 투자라고 아니라 실거주할 거에 대한 괜찮은 네. 살짝 저평가된 데를 계속 투자를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뭐 투자 목적으로 뭐 석 달이 들어가서 몸테크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네 네 직장 여기고 이런 데니까 여기 살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어갖고, 제가 부동산 유튜버를 한 이유도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술자리나 뭐 되게 친목 모임만 가도 계속 그것만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론은 30대 정도 되면 그냥 모든 술자리 끝얘기가 부동산이 되는? 진짜 거의 거꾸로. 무슨 스터디 모임처럼. 그래서 좀 민망한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친목 모임인데 이 자리에서 맨날 그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채널을 만들어서 10사람한테 따로따로 말할 바에는 그냥 이거 봐 하고 링크 걸어주자 라고 해서 사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게 브리니 TV라는 거고, 그쵸. 부동산 네. 어린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궁금하신 건 브리니 TV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로서는 종잣돈인데 이제 내 집을 산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좀 뭐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종잣돈 마련이 우선인 거는 맞죠. 막 광고성 뭐 2천만 원으로 5억 벌었다 막 이런 거는 너무 지금 그쵸. 시기에도 맞지도 않고 그거 그쵸. 지금 그분한테 하라고 해도 절대 못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라면 그렇게 말할 만한 건덕지들은 있는데 그거는 시기가 맞지 않는 거라. 그거는 그때 가능했던 얘기고. 네, 그때 가능했던 거고 그때도 또 운이 좋아서 가능했던 거지. 그거를 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자기 지금 자산 캐시플로우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토갓집으로 들어가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부하면서 물건이 보이니까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재테크 공부를 하게 되면 종잣돈을 마련한다는 막연한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 생기니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한번 다 완전 해체를 해봐야죠. 뭐 와이프랑 나랑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얼마고. 지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거를 진짜 철저하게 세워서 마련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을 하나 가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는 집을 하나 갖는 건 투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집이 하나 더 있으면 투자인데, 네네. 내가 살 집을 사는 건 그냥 부동산을 그냥 내가 그냥 사는 이제 거죠. 중립 포지션인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중립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그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것도 되면서 내 집 마련도 되면서 내가 거기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라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일단은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실물 자산으로 갈아탄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물 자산이라 하면은 뭐 자동차도 실물 자산이고 노트북도 실물 자산이고, 근데 이런 실물 자산들은 전부 다 감가가 되잖아요. 언젠가는 가치가 다 사는 0이 순간부터 되는 하락이 거죠. 되죠. 사는 순간부터 감가가 되는데, 여기는 내가 먹고 자고 씻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만큼은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서 꼭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청약이 가장 좋긴 한데 30 청약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주변에 또 전략 잘 사온 친구들은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신혼특공 이런 거 조건 맞춰서 되고 성과 상여금 막 안 받아가면서까지도 막 하고. 성과 상여금. 저 아는 분 중에 이직하면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100만 원 차이로 특공 자격을 얻어가지고 일부러 특공하고. 수입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네, 수입을. 네,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성공했죠. 보너스를 포기하고 집을 선택한 거네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에 한번 조건을 걸어봐야겠다. 맞춰야겠다. 뭐 신혼특공 2순위였는데도 다 예비 당첨해서 한 사람이 제 주변에만 해도 한 3명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영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영끌.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누군가 그걸 되게 위험하다고도 보는데 영끌해서 집을 사도 괜찮을까? 근데 영끌이 어떤 영끌이냐의 관점이긴 한데 사실 영끌이라는 게 레버리지를 풀로 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되게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수입원이 확실하다면 지금은 그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게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뭐 주담대 같은 경우는 2%대 초반도 나오니까 주담대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예.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활용은 무조건 필요하죠. 왜냐면은 아까 말한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하냐고 했는데 사실은 종잣돈은 가능하면 은행에서 마련해주는 종잣돈.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는 이상 저희 30대들이 막 종잣돈 크게 마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종잣돈을 마련해주기도 하죠. 했죠. 요즘은 좀 대출이 좀 규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행 대출은 투자라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감당하지도 못할 빚을 내서 중금리 막 대출해서 그런 거는 절대 지양해야 되지만 그냥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해주는 1금융권에서 하는 뭐 2%대 대출이라면 저는 그거는 사실 크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 아닌 곳들도 고민하는데 서울은 살고 싶어. 서울이 아닌 곳을 집을 사도 될까? 서울은 지금 뭐 물론 일부 지역은 저평가 지역도 있겠지만 되게 찾기 어렵고 서울 접근성 괜찮은 경기도권에서는 어디가 저평가됐을지 작년 찍어놓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갭매우기 장세 될 거다. 서울이 너무 올랐다. 서울 접근성 괜찮은 경기도권에 저평가된 데 잡으면 무조건 오른다 했는데 12월? 1월에 찍은 몇 개 단지들 지금 뭐 한 2, 3억씩 올랐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사실 서울보다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데 수익률적으로만 보면 더 괜찮았거든요. 훨씬. 서울만이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서울이 뭐 투자 가치가 높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거는 맞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거고 네, 그건 맞는데 반드시 서울만이 답이라고 하기에는 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에서도 저평가된 데는 괜찮죠.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투자 목적보다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거라면 그렇게 찾아서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평가된 데를 찾는 기준 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입지와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빠시형님도 얘기하지만 입지와 가격은 그래서 이런 거죠. 그 구성에 이제 하나 꿈의 그린이라고 있거든요. 그 용인에 그 GTX A역 근처 용인역 근처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괜찮다 했는데 그때 막 5억 후반대인데 지금 8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됐어요. 분명 입지가 괜찮은데 여기 되게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막 선도하고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분명히 입지적으로는 매력이 있는데 가격이 좀 생각보다 착한 애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 조건에 비교해서 저평가됐다고 느끼는 그게 사실 진짜 뭐 복잡하지 않아요. 입지랑 가격을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런 입지와 거는 주변 가격 이거 너무 비싼데 하면은 그 주변에 한번 찾아보면 돼요. 여기는 뭐 9억인데 여기는 뭐 당연히 입지는 거기보다 안 좋은데 5억이면 갭매우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도 비싸게 팔고 싶고 네, 이거 보는 사람이 이 주변엔 뭐 없을까? 하면 여기 생각보다 싼데? 하면 이제 거기는 가격이 또 오르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고 네. 임장을 많이 해야죠. 많이 가보고 그런 거를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임장 갈 때 사람들한테 그냥 부동산 투자로 가야지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동네 맛집 구경하러? 찾고 그 동네 카페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약간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동네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데이트를 거기서 한번 해라. 임장 데이트. 예. 뭐 애기 데리고 뭐 그 동네 한번 산책도 해보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주말에 한 번씩 다른 동네들 가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저평가된 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동네 누구 산다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그 동네에서 지인도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네,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그쵸. 얘기 들어보고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는 또 느리고 그리고 괜찮은데 하면 이제 되게 부동산 커뮤니티가 활발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동네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임장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쵸. 사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네, 그거 이제 약간 걸러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여기 저평가된 거 맞네 라는 판단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